자, 민주당에서 조의대 물러나라 현수막 내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사퇴 압박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 그럼 탄핵 추진까지 갈지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런 뭐 논의 움직임 뭐 이런 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동안 계속 순위에서 예. 뭐 적을 여러 명을 만들면 안 된다든가 검찰 개혁을 먼저 해야지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꺼번에 다 놓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냐라든가 뭐 선거가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벌써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해서 실제로 탄핵 추진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김민석 대표가 시기를 조금 조절할 것 같은 멘트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한다. 사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애초에 파기환송 그때가 사실 저는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때 하여튼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의대 입장에서도 제가 조의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뻥카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번에 이 재청권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도 이런 과정이 되니까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하여튼 꼭 한번 시도는 일단 해야겠다. 헌재에서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죠. 뭐 탄핵이 그러니까 인용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대법원장인데. 근데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우리 박성준 대변인 얘기처럼 탄핵돼야 될 자격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건 맞은데. 그렇죠. 그리고 손정사에 이런 사례를 남길 필요도 있다고 보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 사법 관련 구성원들은 약간의 어떤 이런 비판과 추문이 제기되면은 물러남으로써 조직을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군부 독재 시절에 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사람도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신영철 대법관 때부터 이제 일종의 버티면 우리 어떻게 못한다라는 예. 자기들끼리 일종의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신영철이 계기니까 임기 다 마치고 무사히 퇴임해서 변호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또 헌법재판관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 치면서 접대 받으면서 무슨 사건 관련해서 알아봐줬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다가 나갔고 이제 그런 거에 좀 한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문제는 민주당 내에 일단 아까 조 변호사님 잘 말씀한 것처럼 항상 저 얘기가 있죠. 그 법원하고 척지고 뭐 어쩌자는 거냐. 적을 전선을 단일하게 해도 지금 힘이 붙이는 판에 언론이 또 어떻게 나오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예. 항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령 정년에 걸려가지고 내년 6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도 헌재가 네. 그 시기를 넘겨버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자기들이 끼어서 이거를 뭐 하기보다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익이 없다 해서 각하하는 식으로 예.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다지 또 아름다운 건 아니어서 그런 고민까지 함께 할 겁니다 아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결국 여론이 얼마나 달아오르고 뒷받침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역풍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이렇게 막 떠오르는 빌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그 보수 언론들의 사설 논조를 보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하느냐. 무슨 뭐 이런 단어들 쓰면서 뭐 독재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 슬슬 이제 그 프레임을 띄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 예. 이거를 분명히 가지겠죠. 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야 사법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동등한 권한이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저는 정말 진짜 놀랐어요. 예.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우리 국민이 선출 권력이 아닌 임명직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한테 저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저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법부 공무원이 아니라 저 왕정하에 있는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렇게 저 말만 딱 한 게 아니라 설명까지 했잖아. 그러면은 임명할 사람만 제청해야 되면은 그게 무슨 제청권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지. 했잖아요. 예, 예. 그 말에
확실하게 빠져 있는 건 첫 번째는 민주적 통제의 원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재청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면은 손봉기 판사의 경우에는 예.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름 올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 바보 됐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인식이 없다. 예. 그게 그러면은 따지고 들어가면 대법원장의 어떤 제왕적 위치, 예. 예, 그거를 거듭 확인하는 그런 인식,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 보는 판사들의 문구에 집착해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예. 그런 전형적인 그 글로만 판단하는, 그게 맞다, 내 말 맞다에 필요한 근거를 그냥 어디서든지 그렇죠. 끌어오는 그 꼰역을 느꼈는데, 문구에는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실제로 헌법에 되긴 돼 있어. 제청해서 그렇게. 임명한다. 그 예. 제청권 우리 거, 임명권 이거 아니냐. 그 동등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문구를 보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예.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재헌헌법 때 대법원장의 제청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독재 시절 아닙니까? 독재가 예. 우려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나라도 다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요. 대법원장이 동료인 같이 재판할 사람들을 본인이 제청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독재가 우려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대법원장이 그렇지, 실력 있는 법관을 엄선해 가지고 이제 제청해서 한다가 들어간 거고, 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사법부가 독재하고, 이런 사법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독재하고, 이게 우려가 되니까 88년에 민주헌법 만들 때 87년 헌법 때 예. 이마저도 부족하니까 국회 동의까지 받아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3건이 다 견제하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이걸 다시 취지를 돌아가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 독재를 견제하려고 지금 재청권을 쓴 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이 견제해야 될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요. 대통령이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본인이 재청권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정확하지. 예. 그럼 지금 본인이 헌법의 104조 2항의 취지를 반하는 행동을 해서 재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건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탄핵 사유라고 그 봅니다. 설명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이렇게 협의도 없이 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하시더라고. 재청을 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저게 선언을 지연 자체가 일종의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가 쌓여간다고 느끼니까 행정처장 입장이 어떻게 되건 저 피재청 당사자의 입장이 어떻게 되건 대법원장 입장만 생각해서 던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 제가 좋은 거죠. 이번에 저거 보면서 개헌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내후년 총선 때 혹시 같이 있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이게 헌법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런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과거는 아까 조수진 변호사 말대로 독재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저게 필요가 있겠느냐? 저걸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개헌이 만약 된다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법관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 없잖아요, 할 그런 거야 거. 되는. 예, 저거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좀 독특한 특유한 제도이기도 하거니와 제 기억에 아마 20하고 헌법된가는 판사들이 선출했을 거예요. 저 대법관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보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 장악이나 간섭을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임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대법원장의 역할을 가지고 뭐 대법원장이 어디쯤 있어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뭐 중간에 재청권 행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뜻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 재청권 같은 건 없고 그냥 내각에서 임명하는 거고,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독립기구에서
임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러 명이 이루어진 독립기구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헌할 때 대법원장이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이렇게 권한을 남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그 조희대 탄핵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현재 그러니까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이 재판이 지금 대법원 최종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소부에서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 2주 전에 이게. 네. 근데 구속 기한이 대부분이 11월 뭐 안팎으로 해서 다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이 돼서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대법원장 없이 그러니까 저 전원 합의 재판을 갖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 없이. 그럼 이게 한없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재판이 늘어지면은 진행이 되면은 결론을 못 내버리면은 왜냐하면 대법원장 없이 내란 재판을 갖다가 대법원장 직권 대행이 나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물론 뭐 매각 매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올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한덕수,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 10월과 11월이 되면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 대법원장이 없으니까 직무가 중지됐으니까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못 하겠소라고 할 경우에는 풀려나겠죠. 그리고 다음 대법원장이 선임이 되거나 뭐 탄핵이 어떻게 뭐 기각이 되거나 인용되고 나면은 재판 선고가 난다면 그때까지는 활개를 치겠죠. 예. 근데 이걸 제가 그래서 이런 예가 전혀 없었나 대법원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원합의체 한 적이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 8월에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했는데 이균용 판사 후보로 지명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이균용 판사를 낙마했어요.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재산 문제가 그때 있어서 도덕적 시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백 상태가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을 갔는데 그동안 전원합의체 재판을 다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선고까지는 안 나고 진행은 다 했어요. 심리는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대법관 회의에서 그럼 이제 어떡하냐 우리 대법원장이 없는데 라고 해서 본인들끼리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헌법상의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니까 행사하지 말자. 그리고 일반 법관 인사는 그냥 통상적인 행위니까 하자. 그러니까 선임 대법관이 대행을 하잖아요. 대행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할 사건을 선고할지 말지는 사건의 시급성하고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하자.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어요. 대법관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그러니까 그 3분의 2 이상 정족수가 되면은 대법관 정족수가 되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내란 재판이다 보니까는 다른 일반 사건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우려를 좀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심리는 하더라도 선고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 저는 아니냐. 일단 저 시기를 넘기려고까지 조희대 씨가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도 무슨 대회 가가지고 축산가 뭐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대한변협 무슨 행사 가서 얘기했죠. 이게 조희대 씨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저 11월 초에 저 사람들 다 풀려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탄핵을 모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국민적인 얼마나 국민적 굉장히 분노가 강하겠지. 솟구치겠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젖대가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저걸로 엮이지 말자라는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조희대 탄핵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그러니까 조희대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선고를 내리지 말자. 부담되니까 이러면 대법원이 진짜 국민적인 분노에 그렇죠. 어떻게 맞닥뜨릴 거냐. 저 사람들 풀려나서 한덕수 이상이 풀려나서 막 돌아다니면은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다 이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윤호개인을 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했다네요. 예. 그리고 아직도 수리를 안 하셨었구나. 그리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여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지명했고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제공한 브로커 명태균 보석이 인용됐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명태균 씨 보석이 인용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보석 인용 몸이 사유는 아프잖아요, 저분이. 보통 굉장히 아플 때
뭐 아직 한 줄밖에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몸이 안 좋아서 명태균 씨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뭐 속보가 나오면 좀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이 한덕수 이상민 뭐 구속 기한 만료 요거가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설마 이 상황까지 설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내다보고 이 그림을 기획한 건 설마 아니겠지 그거는. 소부에 있던 거를 자기 대부로- 방탄으로 삼으려고 소부에 있던 걸 전압으로 전화부로 올렸잖아요. 전압에 있던 걸 다시 소부로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 예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런 전례도 왔는데, 없고. 그러면 속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야 이게 혹시 그때 갑자기 소부에서 이게 한 20일 전에 전압으로 다시 넘긴 거잖아요. 선거기일 직전. 그냥 소부에서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 물론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사유는 됐지만은. 명분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저 재판에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걸 카드로 쓰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더 나쁜 희대의 대법원장이죠. 본인의 방탄으로 사건을 그것도 내란 사건을 썼다라는 평가를 그게 사실이면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대법관 2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끌다가 서면 제청한 것도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그러면 그렇게 정치 성향을 맞춰서 그런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냐 그것도 아닐 텐데요. 정말 나쁜 희대의 대법원장이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자부심이 있대요, 이분이. 나야말로 진정한 그 비정치적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정치적인 정치적 영향력과 상관없이 재판만 열심히 하는 판사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의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대법관 되기 전에도 어떤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고집으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나름의 그 일종의 이제 도덕성적으로 내가 엄격하고 그 다음에 그 별다른 능력이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고 저 사람들은 사회를 좀먹는 존재고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있어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이 있어. 자기가 엄청난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돈 안 받아 먹고 내 생각대로 재판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지. 나도 믿어주고 싶은데 파기환송 그걸 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3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었는데 늦어져 버려가지고 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게 공무원의 종류의 분류에 의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정무직, 임시직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그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조인들도 잘 몰라. 특정직 공무원이라 그래. 판사나 검사가 특정직 공무원이잖아요. 경찰관. 일반 공무원 아닌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그러니까 장관, 대통령, 대법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는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직으로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 본인은 특정직, 그러니까 특정직. 판사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특정직이라고 하는 건 소방관, 경찰관 이렇게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정무직으로 하는 이유라는 거는 국민 주권을 고려하라는 의미거든요. 네 전문성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어떤 생각과 결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생각하라라는 게 정무직의 의미인데 이분은 그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특정직 공무원이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밀려나는 것이 그 사법권 독립의 훼손이고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명하는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법원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지금 계속 지명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나
저기 또 이제 우리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성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나 판사로서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예. 비슷하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진짜 판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박순영 그 판사를 지명하려고 제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블러핑으로 압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 하려고 한다고. 손봉기 예, 예. 처음에 윤성식 설도 있었죠. 윤성식은 그런데 내란 재판부로 갔으니까. 근데 손봉기 판사가 본인 이번에 제청될 때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나 그러면은 손봉기? 자기가 제청될 줄 알았나?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가 제청된다는 걸 전혀 몰랐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그렇게 서면으로 제청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지. 대법원장이 자기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알았다, 어느 정도 이거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아는데 본인이 몰라? 아니 저도 나름대로 그 믿을 만한 분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누구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저러는 거냐. 근데 처음부터 손봉기였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 김태규 의원 행동이 지금 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경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불출석 가능성은 높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행동 이거를 틀어줘야 될지 만들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행패 수준이다. 이거를 참 이게 19금 딱지라도 붙여서 저분이 저게 그래야 되는지. 처음이 아니죠. 정말 국회에서 일관성은 있어. 욕설해가지고 고발당한 적 있잖아요. 일관성은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욕설을. 본인이 좀 김태규 의원 본인이 한번 좀 이 영상을 물론 봤겠죠. 그러니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이 지켜. 예의를 지켜.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성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자, 그래야지.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따로.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보궐로 입성했죠. 예. 판사 때 재판 저렇게 했겠네요. 했어요 저렇게. 예, 소리 판사 지르면서. 때도 유명했잖아. 예, 피고인들한테 몰라요? 소리 지르면서. 요즘 많이 이제 저기 잊어버리셨는데 둥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둥글? 둥글이. 예. 어. 그분이 검찰청 앞에다가 이렇게 개사료 뿌리고 박근혜 때 아, 그분이에요. 그 어. 5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서는 구속시켰잖아요. 예. 명예훼손. 예, 예. 김태규예요. 꼴랑 명예훼손인데 네. 5개월 동안 재판 끌어갖고 5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 예. 재판하다가 풀어주는 사람. 예. 그 판사죠? 그 판사죠. 그때부터 그렇구나. 유명했지. 이게 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항상 예전부터 저 사람들은 일관된 삶을 살아왔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제사료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판사가 그러니까 김태규 판사였었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네. 구속한 것도 이례적인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사건을 지연시켜가지고 뒤에 김민전 의원은 또 예. 그래서 무슨- 국민의힘 하나 김민전 의원이죠? 의문의 일패. 예. 근데 다 저기 인물들 많지. 그 전두환 재판 출석 안 해도 된다고 저기 해준 사람 장동혁. 예. 참 하여튼 그래서 저 영상 제가 보면서 이거를 틀어주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좀 잠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여러 번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에서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희대 탄핵과 함께 그 법원행정처 그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 목소리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행정처가 행동대장 기동대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왕적 예, 예. 그 법원 이 대법원에 예. 그 폐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빨리 진작시켰어야 해야 되는데 됩니다. 그럼요. 어. 탄핵보다 더 시급한 게 저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사법부의 조희대 비리를 탄핵 위해서는. 더 우려하는 걸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내부적으로 저 사람들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의대 뒤에는 오래된 그 법조 카르텔에서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조의대가 탄핵되고 막 이거보다도 법원행정처 없어지는 게 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간의 법원행정처가 역사를 쭉 이렇게 오면서 만들어낸 그게 있거든. 기득권 카르텔이. 예. 이탄희 국회의원이 예. 그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법관들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법관 옷까지 엄청난 탄압을 받다가 그랬지, 예. 고통받고 막 본인 엄청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옷도 벗고 했던 예. 원인이 됐던 게 본인이 굉장히 잘 판단 잘하고 글 잘 쓰고 이러한 똑똑한 젊은 판사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뽑혀간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의 실체를 본 거예요. 예. 그랬던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판사들이 법원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면 남의 말 안 듣고요. 사실은 상명하복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처럼 이렇게 협동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서류 보고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법원이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쫙 하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법원사법행정처예요. 여기서 모든 그 인사권 보직을 어디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승진 코스인 특허법원 보냈다가 이렇게 하고 이거랑 예산권하고를 다 쥐고 있는데 집행도 있고 기획도 있고 본인들이 완전히 한 몸으로 쥐고 있는데 이 법원 행정처의 처장이나 차장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들 그 밑에 그렇게 똑똑한 판사들 올려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부려서 쓰다가 나중에 좀 돌다가 다시 오면은 대법관 예비 후보로 넣고 이 구조로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판사들이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 재판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옛 잔재 조직인 게 맞죠. 그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서무과라고 있었잖아요. 교무실 옆에. 예. 지금은 행정실이라고 하던데 예. 그 서무과가 저는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중학교를 사립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공립을 다녀서 아는데 중학교 때는 서무과장이 왕이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굴림을 해 호통치고 사립에서는? 사립중학교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사장 측근이거든 항상 서무과장. 돈을 다루는 데니까. 예. 그 수업하는데 들어와서 감시하고 그래서 서무과장이. 오, 저는- 선생님들을요? 예. 그 나는 우리 아버님이 교사셨기 때문에 예. 서무과장이라는 분은 선생님이 아닌데 근데 그건 알았거든. 근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뭐 어쩌고 하고 선생님들 쩔쩔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공립 고등학교를 가니까 거기서는 안 그렇더라고. 안 보여 이제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가 앨범에서나 보고서 아 이분이 서무과장이셨구나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일단 학교의 서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행정 지원을 하는 행정공무원들이었지. 예. 예.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는 학교로 비교를 하자면 서무과장이다. 교사가 가서 서무과를 하면서 그 교사 중에 대법원장이 측근이 가서 서무과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이 이사장 겸 교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필도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저 행정처가 판사들 책상 크기 어떻게 할 거냐, 의자는 뭘로 살 거냐 이런 것부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직 이런 것까지 인사 규정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거쳐야지만 대법관이 되는 걸로 판사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지 그동안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검찰 애들은 그런 거 이제 무슨 사단 이러거나 아니면 쟤는 뭐 특수부 특수통이라 윤석열도 잘 나갈 거야 뭐 이런다면 법원에서는 쟤 행정처 출신이야. 나는 비행정처야. 아, 군대에서 그게- 나 육사 출신이야. 아. 쟤는 비육사야. 예.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회 작년 12월에 이미 그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원행정처 없애고 그냥 사무처로만 강등시켜서 집행 역할만 하도록 해라.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각급 법원장 선출도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판사회의 통해서 하는 법안도 이렇게 하자. 이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법사위에. 예, 예. 이거 그냥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갖고 본회의로 그냥 바로 하는 게 하면 되는데 21대 때부터 저 얘기를 이탄 의원이나 저나 숱하게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지도부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 붙잡고 아니 검찰하고 싸우다가 당신 그만큼 재판 받으러 다니고 고소 됐으면 그만 저 법원하고도 또 하겠다는 거야? 저 감옥 가겠구만 저 최강욱이 저거.
이런 그래서, 거를 나를 위로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저걸 또 만드냐? 내가 하자고 할 정도면 당신들은 부담도 없는데 그럼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럼 부담이 있는데 미친놈이냐 내가. 그러니까 나 하나 그러면 버리고 가라. 내가 가서 감옥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는 하자. 그럼 저기 정치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론에 되치기를 당해서 우리가 여론에 외면을 당하고 선거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철없는 소리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혁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할 수 있는 안들은 요소 나와 있는데 단지 이제 의지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늘상 봐왔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한 거지. 근데 그 기준을 역사적인 책무를 생각하고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압도적인 의석을 주고 표를 몰아준 것은 그동안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바꿔보라는 거잖아. 그렇죠. 잘못된 거를 식별해서. 예. 근데 가서 바꾸려고 그러면은 바꾸지는 않고 선거 핑계를 대거든. 그러면 선거에 지면 못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선거 또 이겼잖아 지금. 21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그 얘기를 해.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왜 바꾸냐?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 이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게 그게 답답해. 그렇게 해서 그 의원들은 2선 되고 3선 되고 할 때까지 그렇죠. 결국에 이걸 통과를 안 시키잖아요. 네. 항상 그래. 자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대. 갑자기. 지금은 아니래. 그럼 언젠지 얘기해라. 그러면 그 말은 안 해. 제가 오늘 맑은 얼굴로 등산도 주말에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또 갑자기 열이 확 받네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이제 열받는 거보다는 뭐 하여튼 좀 우울해진 건 지금부터인데 어쨌든 지금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갈라진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이제 대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민석 당대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근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늘은 아니지 그러니까 유튜브 대담에서 8월 20일 날 아마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유튜브 대담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기 촛불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네네. 거의 총골개한 네네.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정직하지가 못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한쪽에서 명청대전이라고 그러고 그 사실 맞는 프레임인데 저기서는 우리가 왜 반맹이냐. 심지어는 나는 대통령하고 한 몸이다. 끝까지 지켜줄 분은 나뿐이다. 이런 식으로 카모플라지를 한다 그럴까? 하면서 표를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위장인 걸 알면서 반명 그걸 따라온 거고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그 위장을 터뜨린 거죠.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촛불 2기 촛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거의 총궐기한 대회였다.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그 위장 카모플라주 위장 세력을 뭐 대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낙천 교수가 상징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백낙천 교수의 말이 여태까지 많이 이제 백낙천 교수를 이제 인용하고 그분의 말을 뭐 많이 바꾸고 했지만은 모든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이 모든 게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최강 말이 당연히.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약간 좀 의외? 놀라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저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예. 그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신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유 작가님이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백낙청 선생님처럼 예. 이렇게 연대를 하고 예.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촛불 세력의 어떤 지평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건강하게 논쟁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을 했었잖아요. 이해찬 저 추모사 할 때도 마지막 문제에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걸 민주당 인용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반대판은 민주당 자강을 해가지고 넓혀서 가자라는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얘기가.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되게 불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유시민 작가가 예. 내 견해를
거기다가 오용했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2기 촛불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총궐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백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모습은 있죠. 그 늘 말씀하시는 게 분단에 따른 예.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 이거를 항상 제일 앞에 두고 고민하시고 그렇지, 이걸 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이 변혁적 중도 이 개념들을 재창하시고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협력적인 정치, 넓히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또 추진해야 된다는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공감 이거는 그전부터 많이 표현하셨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점잖음 이런 거를 되게 답답해 하셨다는 것도 좀 이렇게 엿보이고 예.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명청대전이었다. 2차 촛불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총궐기한 거다. 이것까지 나가신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뭐 제가 감히 뭐 백낙청 선생님의 뭐 이제 뭐 사상이나 지금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해보려고 정준희의 논에도 나오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도 며칠 전에 나오셨어요? 예, 몰랐네. 그 네. 지선 직후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찾아보고 말씀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지금 중도 보수를 끌어안아서 개헌 세력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의 뭐 개헌을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만큼의 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예. 그걸 높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도적 변혁의 때가 지금이 왔는데 이때 해야 될 게 우리의 근본적인 사회 모순을 일으키는 분단을 해결하고 네. 그리고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바꾸고 이런 식의 근본적인 어떠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때가 왔고 지금 그때의 대통령의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것을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이재명을 어떤 이유로든 흔들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이 됐고 그건 있죠. 바탕에 분명히. 예.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그 계속 백낙천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지금 기존의 기득권이 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뭐 했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민주당에 대한 총선에 뭐 공천이든 뭐가 됐든 교체 자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재건축론이든 이런 걸로 반대하는 걸로 좀 오해하셨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유 작가의 말은 민주당 정신의 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 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 이제 말씀하신 맥락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많이 교체가 돼야 되고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 지금 개혁을 해야 되고 중도 보수를 이제 끌어안아가지고 변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민하고 반대 세력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예, 하시더라고요. 반란 세력. 반란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무슨 그런 근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렇게 생각하신. 생각한 근거가. 예.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뭐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등의 반란을 진압해서 정권 교체를 완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건 좀 표현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아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얼마나 원했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반론에 대한 대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였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다 주도해서 대통령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5년 후에는 바꿔서 그 또 얘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그래요? 좀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예.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한번 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응원해준 원래 당의 주인 말을 좀 잘 듣고 또 5년 끝나면은 자기들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지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안에 뭐 레이미다 경우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촛불 시위의 성과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손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한
저 말씀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생각한 적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 저는 좀 뭔가 좀 뭐라고 할까 가치관이 약간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물론 잘못될 수 있지. 근데 진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엄청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자기 검열이랄까 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예. 여러 가지 백 교수님 나오신 걸 찾아봤었어요. 네. 이해를 해보려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그래서 아까 저 말씀에서 이제 이어진 말씀들을 듣고서 제가 생각한 게 인적 청산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이제 뭐 386 운동권으로 이렇게 뭐 대표되는 사람들이 가진 기득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게 이제 그게 친문 맞지 않죠, 세력의 근데. 부활 프레임하고 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친문 세력이 일단 이재명을 내세웠다가 그렇죠. 네. 예. 결국 이제 친문 세력을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앞에 잠깐 내세우는 들러리 이 수준으로 본다. 이게 이제 음모론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 영상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교수님 맞습니다. 연임을 해내야 됩니다. 개헌하시죠. 라는 댓글들이 많아요. 많아요? 한두 예. 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 말씀을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이 기초가 되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 건 사실이거든. 저런 인식들이 지금 꽤 넓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유시민이 자리를 안 주니까 저러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맞는 거야. 전부 다 보면 김어준은 여기서 이제 영향력을 잃게 되면 사업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동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러면 최욱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최욱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백낙청 교수를 뭐 저도 좋아했기 때문에서 약간 좀 이번에 좀 이게 좀 혼돈스럽긴 한데 어쨌든 표현이 너무 좀 격하잖아요. 촛불 시위의 성과를 자기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걸 손을 본 거다. 우리가 지지난 겨울에 그 추위에서 그 내란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집권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게 그 다음을 위해서 정말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 현상으로만 봐도 소위 보면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이걸 훈장처럼 생각하고 586 기득권들이 구태 정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하다못해 이번 전당대회만 놓고 봐도 셋 다 586 출신이긴 하지만 586 운동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민석, 송영길이지 정청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시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그분들이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그리고 최고위원들 후보도 면면이 보면 박선원 의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왜 옛날에 정과 생긴 것도 다 이제 그 거기 다 경력에서 오신 공범들이거든. 거고 임미애 의원도 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유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어쨌든 뭐 백낙천 교수의 생각은 또 생각이니까 그 생각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사회 그 의견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다만 그런데 그 백낙천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팀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뭐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원팀을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노선과 정책을 달리하는 비주류가 있는 게 오히려 당에 좋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뭐. 그러니까 이건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하는 부분이야. 네. 모든 당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네. 다 똑같은 생각으로 다 그냥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는 것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세력을 개헌선까지 넓혀서 이제 정말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분의 생각의 틀에 너무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앞부분에 그러니까 좀 신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여태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이 짧고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믿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을까? 내가 믿었던 가치관이
믿으면 안 되는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요런 의심도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약간 좀 이렇게 돌아보게는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오늘 곽낙천 교수가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결국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드러났는데 일단 대법관 2명 서면 제청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청와대 조율도 없었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법 쿠데타라고 봅니다. 조희대 쿠데타.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때 후보 지위를 박탈시키려고 했던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인정 안 하는 조희대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법관 증언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희대 임기가 아마 내년 6월인가 6월인가 7월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 문제가 앞으로 또 대법관을 추천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봅니다. 장인수 기자 이제 아까 네,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막 알아봤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쉬운 거부터 짚고 네. 넘어갈게요. 지금 손봉기 부장판사를 꼽은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 찾아봤더니 이게 언론에서 지적을 안 하던데 2번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아, 조희대하고 손봉기가. 1998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일 때 대구지방법원에 있었는데 그때 손봉기 판사가 대구지방법원의 평판사였어요. 오. 평판사로 있었고 네. 2013년 14년에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장이었는데 요게 네.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손봉기 판사가 부장판사였어요. 대구지방법원에. 이거는 아하. 그럼 이건 특수관계예요. 그렇지. 법원장이 자기 사람 부장판사로 꼽는 거고 부장판사들 데리고 이제 법원을 네. 꾸려가는 네, 거잖아요. 지방법원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이제 특수관계가 나왔는데 요거를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뭐 요거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이랑 열심히 알아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청을 하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지 이게 어디가 하나 뻐그러졌을 때 그러면 다시 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돼요. 국회에서 부결하는 게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청문회 정상적인 하고 방법이 있겠네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날려야 돼요. 난리야. 저는 국회에서 네. 이거는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동안의 관례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 대법원장의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이념 있죠. 성향이.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의 대통령의 또 이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드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대법원장은 코드가 안 맞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가장 탐탁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정도 선호 가능한 사람으로 타협을 해요. 약간 중도적 성향에 그렇죠. 색깔이 강하지 않은. 근데 이제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 코드가 맞는 대통령일 때는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보수, 진보 정권 진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갔던 게 관행이었고 그래서 청와대가 늘 조율을 해서 이렇게 일을 예, 처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율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면 보고도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 띡 한 거야. 그거는 언론에서 이걸 다뤄줘라. 노골적으로 지금 조희대가 사실은 이 꼬작을 부리는 건데 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2명이 있었잖아. 2명. 이게 지금 임명이 6개월 동안 끌다가 손봉기하고 김성수 둘이 있잖아. 예. 네. 김성수는 청와대에서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된 인사거든. 예. 그리고 이분은 호남, 손봉기는 대구. 그리고 고대, 서울대 해서 조희대가 한양대. 짱구 한양대인가? 한 명 한양대. 한양대인가? 예, 예. 그래서 짱구를 굴린 거다 머리를 네. 조희대가 일부러 하나는 청와대 기류에 맞는 사람하고 하나는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해서 봉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렇게 던져놓은 거야 네. 조희대가.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규정이 자꾸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아하.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고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했는데 청와대가 안 받으면 이게
꼴이 네. 우스워지고 네. 그 사람도 우스워져요, 사실은. 그렇지. 네, 붕 뜨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도 조율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전에 맞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없이 그리고 관행이 이제 만나서 대면으로 제청을 했었는데 지금 서면으로 그냥 성의 없이 그쵸. 띵 날린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나 너 싫어, 너 보기 싫어 딱 이 메시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참 청와대한테 좀 부담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네. 이게 또 정치적 시험대가 됐는데. 자, 근데 이 국면에서 이제 그럼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김민석 당대표께서 조희대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내놨어요.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물러나는 게 맞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과거 한덕수 사례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쭉 하면서 굉장히 센 톤으로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늘 이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오늘은 대법관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이 성명을 발표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법관회의를 저희 판사들이 열어서 조희대 나가 달라고 결의해 달라. 이런 식의 판사들 대법관들의 행위를 촉구하는 얘기만 있었지. 우리 민주당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 좀 황당해요, 사실은. 근데 내일 또 뭐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희대가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저 기소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에 네네.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임명을 안 하고 뭉개다가 지금 재판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걸 조희대가 노렸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제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적으로 거부를 못 하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국회 제1당이니까 메시지를 내려면은 좋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리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은 부결시켜버리겠다. 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동안에 김민석 후보도 당대표도 이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 얘기를 하셨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조희대 탄핵을 주장했어요. 원내 대표실이나 그렇죠.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걸 추진을 못한 것뿐이고 보류를 했던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사법개혁에 대해 세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야 돼. 빨리 정하고 다만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들도 들고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판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로 이거를 부결시키고 또 다시 후보 그 추천위에서 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제청하고 또 국회로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력 낭비 아닌가요? 그걸 이제 너무 근데 소모적이에요. 그거를 노리는 거지. 조희대는 그렇죠. 똥물 트리겠다, 네. 뿌리겠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으로 몇 개월 끌 수가 있잖아. 이래저래. 그리고 나는 김건희 건이나 이 재판들 있잖아. 지금 9월달에 어떻게 전원합의체로 올린 거. 이런 거에 대한 다 메시지를 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나 싸울게. 싸울 거야. 모든 걸 걸고 싸울 거야. 니네 따라와. 이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김민석 당대표가 결연하게 해야지. 당이 어떻게 할 건가를 내야지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뭔가 입장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사실. 조희대 꼼수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손봉기인데 예. 이게 아마 청와대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짓을 벌였냐면 노경필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예. 이 4명 후보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니네 다 간다. 사퇴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동의해주면 니네 4명 없던 걸로 할게. 아, 그리고 추천의 4명 다시 후보를 보고 갈겠다. 소장이? 배번 오늘 어. 저기 국회 법사위에 법사위. 나와서 그거를 실토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게 조희대의 오더를 받았거나 조희대랑 상관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행정처장이. 근데 이게 법을 무시한 게 그 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4명을 추천했는데 후보자 추천위원회랑 상관없이 대법원이 당사자. 알아서 이거를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꼼수까지 지금 난무하다가 안 되니까 이 4명 중에 지금 그 거부한 사람이 있나 봐요. 와. 난 못 받아들여 이렇게. 오, 잘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손봉기를 그냥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조이대. 처음에 손봉기를 그 올리기 전에 다 올리기 전에. 그만둬. 네 이 명한테 얘기를 일일이 니네가 그 합의해주면, 니네가 동의해주면 니네 4명 없던 걸로 할게. 그런데 이제 반대한 사람이 네, 있었고 그 중에서 좀 그 클레임을 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됐다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서 손봉기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후보자 4명 교체하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손봉기로 민 거지 그냥. 아니 근데 진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국민을 그러니까 이게 물러보나 진짜. 후보 추천위원회는 4명을 추천을 하면 자동 해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야. 무시한 거예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있었으면 탄핵시켜야 돼.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진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딱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네. 조이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대 지난 1월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다 추천을 해놨죠. 1월에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1월에 이미 다 후보를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이대는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손봉기 판사를 협의도 없이 제청을 했죠.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그냥 툭 던진 거죠. 네. 와,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후보 전체를 다 취소시키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었다. 후보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다 바꿔버리고 그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자,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전화했다고 했는데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 4분 다 통화했습니까? 예. 다 통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손봉기 후보자에게도 당신 추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는 당신을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식 후보자에게도 전화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윤성식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재판장한테 당신 대법관 추천하는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전화하는 건 압박 아닌가요? 게다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희대가 내란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 윤성식 당신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재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고 또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재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대법관 추천 제로로 만들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전화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식 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재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다. 와, 이거 예리했어. 저 몰랐어요. 예리했어. 윤성식이 지금 내란 재판하고 있잖아. 맞아요. 아까도 맞잖아. 그 화면에서 조태용이 아까 그분이 그 윤성식이야. 조태용이 2심 선고했던 사람. 근데 너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제청권이지만 사실은 딱 기다리고 있어. 대법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조이대가 뭘 하는지 알잖아. 뭘 원하는지. 전화까지 와. 재판에 영향 끼치지. 당연하죠.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하고 사법농단으로 뭐 이제 무죄가 막 나오긴 했지만 일부 유죄가 된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랬던 사건보다 더 크면 컸지 적은 사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대법관 추천해놓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예리했어.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게 상식 바뀌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 내란 재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조희대가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란 재판이 2건이었는데 한덕수와 이상민이었잖아요. 한덕수와 이상민의 각각 재판장들이 그 이흥구랑 오경미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2명이 누구냐?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했을 때 네. 유일하게 반대 의견 냈던 2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딱 그림이 보이시죠? 보인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 냈던 그 2명이 지금 내란 재판부의 재판장들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와. 이게 불과 3개월 이게 지금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633. 예, 그 633에 이틀인가 남겨놓고 전원합의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 대박. 요게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성식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최상목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지금 대법이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와, 이 에리아 이거 대박 뉴스 아닙니까? 지금 젠마을 탈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이거 대박인데. 와, 나 이거 무섭네. 아, 그래서 조이대는 뭐 네. 자꾸 그 사람들이 뭐 조이대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다, 뭐 겁 많다, 막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굉장히 괴팍해요. 이 행동 그럼요. 자체가 과격하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 김건희 것도 하루 전날 선거 하루 전날 회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추천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라는 것은 우리 그동안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국회에겐 동의권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원활하게 조율돼서 잘 결정해라라는 거지 제청은 마음대로 하고 임명 안 하고 막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면 이 헌법 질서가 무너지죠. 그렇죠. 게다가 재판 공백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헌법은 그냥 듬성 법을 만들고 그 빈 공간은 관행으로 헌법상 관행으로 메꾸거든요. 그래서 생긴 관행들입니다.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은 유신헌법에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추천권, 제청권을 넣었던 것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엉뚱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 인사권에 대해서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행사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켰고 네.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성동격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마구잡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정치부지. 예. 자, 이제 확실히 예리하게 잘 이제 짚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자꾸 그 조이대랑 통화하시더라, 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만 남은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 느낌은 빨리 탄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간단치는 않잖아. 만약에 탄핵하면은 또 대법에 있는 사건들 또 멈출 수도 있고 막 이런 걱정도 되고 참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뭐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탄핵해야죠. 아, 그래요? 이게 탄핵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온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는 내란 재판을 설마 조이대가 이상하게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설마 판단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돼. 그 설마는 지금 몇 번 깨졌어요. 그렇죠. 요번에도 제청하는 것도 그 설마가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깨졌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조이대가 만약에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런 말을 정치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그럼 옳은 일을 하는 거고 네. 여기서 내란을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반복되는 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걸 정치적 유불리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그 탄핵을 해서 내란 재판에서 조이대의 영향력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지금 조이대는 제가 볼 때는 헌법상 내란 행위를 한 거예요. 형법상 내란 죄를 저질렀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헌법상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법 5월 1일 전원합의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헌법상 내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헌법 위반, 그것도 중대한 위반으로 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으로 보고 가자. 있습니다. 탄핵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조의대가 있는 한 이 내란 재판이 항상 불안해. 하나만 삐끗해도 대혼란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대혼란이야. 하나만 삐끗해도 네. 끊어내야 돼. 근데 김용민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예. 예, 저는 좀 들어보니까 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은 지금 뭐 지도부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도 예. 옳은 목소리를 내면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발 좀 드러내 주세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 이제는 나오셔도 됩니다. 네. 김용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서. 네, 뒤에서 묵묵히 응원합니다. 아니 무슨 많이 떠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비밀로 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왜냐면 일관된 목소리를 내시니까. 네.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저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합니다. 네, 묵묵히 또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서 참 속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룬 게 너무 좋았던 게 조이대 정말 불안해, 조이대 나쁜 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싶으면 연관성을 봐야 와 이거 해답이 정말 보여. 심각하다. 그렇지.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봐야 해답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